쾅. 철문이 닫히자 대답은 없고 낄낄거리는 비웃음만 흘러나왔습니다. 이건 가혹행위다. 당장 열어. 가혹행위? 웃기지 마! 넌 여기서 울부짖다 끝날 거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징계가 아니라 계획된 함정이었다는 걸. 오늘 이 비명은 아무도 못 듣는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지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울지 않아. 이런 식으론 날 꺾을 수 없어. 그 순간 천장에서 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빗물이 발목을 넘고 마침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숨이 막히고 밧줄이 손목을 파고들었어요. 얼어붙은 몸, 떨리는 입술. 여기서 죽을지도 모른다. 그때 세상을 가르는 듯한 굵은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707 창설교관 윤태식이다. 내 손녀가 여기 있다. 당장 문 열어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군대에 숨겨진 진실을 끝까지 파헤쳐 드릴게요.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름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습한 공기가 부대 전체를 감쌌죠. 생활관 안은 눅눅한 습기와 함께 오래된 곰팡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끝없이 내리는 비가 보였고 물웅덩이들이 곳곳에 생겨나고 있었어요. 윤지아는 창가 침대에 앉아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2살의 그녀 얼굴에는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어요. 입대한 지 이제 겨우 한 달. 아직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여자가 군에 와도 똑같은 군인이다. 내가 그걸 증명할 거야. 지아는 속으로 다짐하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께 들어온 군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707 부대 창설교관이셨던 할아버지 윤태식은 항상 말씀하셨죠. 진짜 군인은 성별이 아니라 마음가짐으로 만들어진다고요. 그때 생활관 문이 벌컥 열리더니 최상병이 들어왔습니다. 26살의 그는 조교 완장을 차고 있었고 얼굴에는 늘 비웃음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의 시선이 지아에게 머물자 입꼬리가 더욱 올라갔습니다. 여기 또 꿈 많은 여군이 앉아있네. 최상병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생활관 안에 다른 병사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봤어요. 어떤 이들은 피식거리며 웃었고 어떤 이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군? 그냥 관물대 정리나 해. 전투는 남자 몫이야. 최상병의 말에 몇몇 병사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아는 이를 악물고 일어났어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오히려 그들의 편견만 확인시켜주는 꼴이 될 테니까요. 저는 다른 병사들과 똑같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최상병은 그런 지아를 보며 더욱 비웃었어요. 그는 지아 앞으로 다가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임무 수행? 웃기지 마라. 너 같은 여자애가 뭘 할 수 있다고? 생활관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박하사는 복잡한 표정을 지으며 지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기수로 들어온 동기였지만 최근 들어 묘한 시기심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지아가 워낙 성실하고 당당해서 간부들의 눈에 들고 있었고 그것이 박하사에게는 부담이었습니다. 자신도 여군인데 왜 지아만 주목받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지아야, 너무 튀지 마. 박하사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지아가 문제를 일으켜서 여군 전체가 눈총을 받게 되면 자신도 피해를 볼 것 같았거든요.
최상병은 박하사의 반응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군들끼리도 갈등이 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그는 지아에게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봐라, 동기도 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조용히 있어. 지아는 박하사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여군으로서 서로 도와야 할 텐데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것 같아 속상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더욱 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천둥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고 습한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어요. 마치 앞으로 다가올 시련을 예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하사는 구석에서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21살의 그는 평소 말이 없었지만 관찰력이 뛰어났어요. 최상병의 행동이 점점 도를 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단순한 군기잡기가 아니라 개인적인 감정이 섞여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생활관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지아는 다시 창가로 돌아가 앉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최상병의 시선이 계속 자신을 따라다니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저 여자애, 언젠가는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줘야겠어. 최상병이 다른 병사들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아는 몸을 떨었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창밖의 비를 계속 바라보며 할아버지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군인은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소나무 같아야 한다. 그날 밤 지아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장마의 시작과 함께 자신의 진짜 시험도 시작된 것 같았거든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장마는 계속되고 있었고 부대 곳곳에는 습기가 가득했어요. 그날도 혹독한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시작된 구보에 이어 각계 전투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죠. 훈련장에는 진흙이 질척거렸습니다. 비에 젖은 땅은 미끄럽고 위험했어요. 지아는 다른 병사들과 함께 철모를 쓰고 장비를 착용한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철모 위로 떨어지는 소리가 딱딱거렸죠. 오늘 훈련은 실전과 같다고 생각해라. 김중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34살의 그는 간부로서 부대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냉정하고 권위적인 그의 모습에 병사들은 긴장했습니다.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사들은 하나씩 장애물을 넘고 포복으로 진흙탕을 기어가야 했어요. 지하의 차례가 되었을 때 최상병이 의도적으로 더 어려운 코스를 지시했습니다. 여군은 특별 대우받아야지. 저기 가시덤불 사이로 기어가. 최상병의 지시에 다른 병사들은 당황했습니다. 그곳은 원래 훈련 코스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어요. 김중사가 묵인하는 분위기였으니까요. 지아는 주저하지 않고 가시덤불 사이로 기어갔습니다. 날카로운 가시들이 군복을 찢고 피부를 핥히었지만 소리 내지 않았어요. 다른 병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거든요. 그때 옆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아와 함께 훈련받던 신병 한 명이 탈진해서 쓰러진 것이었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지아는 즉시 훈련을 중단하고 그 신병에게 달려갔습니다. 응급처치 요령에 따라 그늘진 곳으로 옮기고 물을 마시게 했어요.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괜찮아? 무리하지 마. 지아가 신병의 맥박을 체크하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몇몇 병사들은 감동했어요. 자신의 훈련보다 동료를 먼저 생각하는 지아의 모습에서 진정한 군인 정신을 느꼈거든요. 하지만 김중사는 달랐습니다. 그는 지아에게 다가와 차갑게 말했어요. 누가 훈련을 중단하라고 했나? 동기가 쓰러져서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지아가 당당하게 대답했지만
김중사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는 지아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아냥거렸어요. 군기는 눈물로 세우는 게 아니다. 전장에서는 동정심이 독이 될 수 있어. 김중사의 목소리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주변 병사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지아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내가 규정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했다. 오늘 밤 내가 지하실 청소다. 지하실 청소라는 말에 병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곳은 오래된 건물 지하에 있는 창고였는데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는 곳이었어요. 습하고 어둡기로 유명했죠. 보통은 징벌의 의미로 혼자서 청소를 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박하사가 지아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아야, 괜히 나서지 그랬어. 이제 어쩌려고. 겉으로는 걱정하는 듯 보였지만 박하사의 눈에는 미묘한 만족감이 서려 있었어요. 지아가 문제를 일으켜서 눈총받게 된 것이 은근히 기분 좋았거든요. 이하사는 멀리서 이 상황을 지켜보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김중사와 최상병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단순한 징벌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오후가 되자 비는 더욱 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바람도 거세졌어요. 부대 전체가 우울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저녁 시간 지아는 식사를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곧 지하실 청소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식욕이 없었거든요. 다른 병사들도 지아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지만 아무도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최상병은 지하 근처를 계속 맴돌며 비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다른 병사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이면 저 여자애도 정신 차릴 거야. 군대가 어떤 곳인지 제대로 배우게 될 테니까. 밤이 깊어갔습니다.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고 바람 소리가 으스스했어요. 지아는 청소 도구를 챙기며 지하실로 향했습니다. 지하실 입구 앞에 섰을 때 지아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소보다 주변이 너무 조용했거든요. 다른 병사들의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철문을 열고 지하실로 들어갔습니다. 습한 냄새와 곰팡내가 코를 찔렀어요. 전등을 켜자 어둠이 물러갔지만 여전히 음산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철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아는 깜짝 놀라서 뒤돌아봤습니다. 문이 왜? 철문을 밀어봤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잠근 것 같았어요. 지아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문 열어줘. 실수로 잠긴 것 같아.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밖에서 들려오는 낄낄거리는 웃음소리만 있을 뿐이었어요. 지아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밖에서 최상병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은 내가 군인인지 인형인지 확인하는 날이다. 지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징벌이 아니었어요. 계획적인 괴롭힘이었죠. 하지만 지아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소리쳤어요. 이건 가혹행위입니다. 당장 열어. 밤은 더욱 깊어갔고 폭우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하실 안에 갇힌 지아는 철문을 계속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것은 최상병의 비웃음뿐이었습니다. 가혹행위, 웃기지 마라. 이건 그냥 특별 훈련이야. 최상병의 목소리에는 악의가 가득했어요. 그는 지아가 패닉 상태가 되어 울부짖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여군이 결국 약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넌 여기서 꾀병 부리다 쥐꼬리만큼 울다 나올 거야. 최상병이 철문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지아는 이를 악물며 대답했어요. 절대 울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는 나를 굴복시킬 수 없어. 그 순간 지하실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방울이었지만 점점 많아지더니 물줄기가 되어 흘러내렸어요. 오래된 배수관에서 새는 것 같았습니다. 지아는 발밑을 내려다봤습니다. 바닥에 물이 고이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발목까지도 오지 않았지만 비가 계속 내리면서 물의 양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물이 새고 있어요. 위험합니다. 지아가 큰 소리로 외쳤지만 밖에서는 오히려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최상병뿐만 아니라 몇 명의 병사들이 더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박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배, 이거 진짜 위험해 보입니다. 물이 차오르고 있어요. 박하사는 멀찍이 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지아가 걱정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지아가 공경에 처한 것이 은근히 만족스럽기도 했거든요. 최상병은 박하사를 쏘아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입 닥쳐. 이참에 내 편인지 보자. 박하사는 움찔했습니다. 최상병의 협박에 가까운 말에 위축되었어요. 결국 박하사는 고개를 돌리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하실 안에서는 물이 점점 더 빠르게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미 지하의 발목을 넘어 종아리까지 올라왔어요. 차가운 물이 군복을 적시며 몸을 파고들었습니다. 지아는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지하실은 생각보다 좁았고 창문도 없었어요. 유일한 출구는 철문뿐이었습니다. 물이 계속 차오르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었죠. 제발 문 열어줘요.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지아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떨림이 섞였습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여전히 비웃음만 들려왔어요. 김중사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팔짱을 끼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부하들이 여군을 괴롭히는 것을 묵인하고 있었죠. 아니, 묵인을 넘어서 즐기고 있었습니다. 선배, 정말 괜찮을까요? 물이 너무 빨리 차오르는 것 같은데. 다른 병사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김중사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군기가 빠진 여군 하나쯤 혼내는 건 당연하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하사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훈육이 아니라 위험한 행위였거든요. 지하실 안의 물은 이제 지하의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물의 온도는 차갑고 지하의 체온을 빼앗고 있었어요. 지하는 물 위로 몸을 띄우려고 했지만 지하실이 좁아서 제대로 수영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날 것 같은데요. 박하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최상병은 여전히 비웃고 있었어요. 큰일? 여자애 하나 혼내는데 무슨 큰일이야. 곧 항복하고 울면서 나올 텐데. 그런데 지하실 안의 지아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단해 보였어요. 물이 허리까지 차올라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윤태식의 손녀다. 이까짓 것으로 무너지지 않아. 지아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할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을 다독였어요. 707부대 창설교관이었던 할아버지라면 이런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최상병은 지아의 완강한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울면서 용서를 빌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강해 보였거든요. 저 여자 정말 끝까지 버티려나 보네. 최상병이 혀를 찼습니다. 그런 최상병을 보며 김중사가 입을 열었어요. 그럼 끝까지 버텨보라고 해. 과연 언제까지 버틸지 보자. 김중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그는 권력을 이용해서 부하들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데 익숙했어요.
특히 여군들을 괴롭히는 것을 즐겼죠. 물은 계속해서 차올랐습니다. 이제 지하의 가슴까지 올라왔어요. 지하는 물 위에 뜨려고 노력했지만 지하실 천장이 낮아서 완전히 뜰 수도 없었습니다. 이하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몰래 휴대폰을 꺼내서 녹화를 시작했어요. 이 상황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건 그냥 장난이 아니야. 살인이다. 반드시 남겨야 한다. 이하사는 속으로 다짐하며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조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주의했어요. 지하실 안에서 지하는 점점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과 공포감, 그리고 체력의 한계가 몰려왔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굴복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하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물이 목까지 차오르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폭풍우는 더욱 거세졌고 지하실의 상황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지하실의 물은 이제 지하의 허리를 완전히 넘어서서 가슴 아래까지 차올랐어요. 차가운 물이 몸을 감싸며 체온을 빼앗아가고 있었습니다. 지하는 이제 발끝으로 간신히 바닥에 닿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물 위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팔을 저으며 버티고 있었지만 체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추워. 지하의 이가 달달 떨렸습니다. 여름이었지만 지하실의 물은 얼음처럼 차갑게 느껴졌어요. 손끝과 발끝이 저려오기 시작했고 호흡도 가빠졌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최상병과 다른 병사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최상병은 처음에는 재미있어 했지만 이제는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상황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해 보였거든요. 선배, 이제 그만하는 게 어떨까요? 진짜 위험해 보이는데.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상병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항복하지 않았잖아. 저 고집 센 여자애가 굴복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런데 이때 김중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문제 일으킨 여군은 하나쯤 사라져도 돼. 군은 조용해야 하니까. 김중사의 말에 주변 병사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지하가 정말 위험해져도 상관없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박하사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김중사의 말이 너무 잔인했어요. 아무리 지하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해도 생명이 위험한 상황까지 가서는 안 되는 거였죠. 중사님, 그런 말씀은. 박하사가 말하려던 순간 김중사의 차가운 시선이 그녀를 향했습니다. 너도 같은 여군이니까 감싸는 거냐? 그럼 너도 함께 들어가겠다는 거냐? 김중사의 협박에 박하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국 고개를 돌리며 뒤로 물러섰어요. 자신의 안전이 더 중요했거든요. 이하사는 멀리서 이 모든 대화를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계속 촬영했어요. 이것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할 중요한 증거였거든요. 이건 그냥 장난이 아니야. 살인 시도다. 반드시 남겨야 한다. 이하사는 속으로 다짐하며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조작했습니다. 화면에는 김중사와 최상병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기고 있었어요. 지하실 안에서는 지하가 점점 더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물이 어깨까지 차올랐고 이제는 발끝으로도 바닥에 닿기 어려워졌어요. 완전히 물에 떠서 헤엄쳐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지하의 손목에는 밧줄이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 묶였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처음 지하실에 들어올 때 누군가가 몰래 묶어둔 것 같았어요. 밧줄은 지하실의 기둥에 연결되어 있어서 지하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물에서 자유롭게 헤엄칠 수도 없었고 물 위로 완전히 떠오를 수도 없었어요. 아, 이게 뭐야? 지아가 밧줄을 발견하고 당황했습니다. 손목을 비틀어서 빼려고 했지만 밧줄은 너무 꽉 묶여 있었어요. 오히려 몸부림칠수록 더 조여왔습니다. 밖에서 최상병이 비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이제야 발견했네. 처음부터 준비된 무대였다고. 최상병의 말에 다른 병사들이 경악했습니다. 이것이 즉흥적인 괴롭힘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다는 뜻이었거든요. 박하사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징벌이 아니라 정말로 지아를 해치려는 의도였던 것이죠. 선배들,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정말 위험해 보이는데. 박하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김중사는 차갑게 쏘아봤습니다. 시끄러워. 내가 나서서 뭐 하려고? 저 여자 때문에 다들 피해보잖아. 박하사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지아 때문에 여군 전체가 주목받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거든요. 결국 고개를 돌리며 중얼거렸어요. 저 여자 때문에 다들 피해보잖아. 그냥 두세요. 박하사의 배신적인 말에 지아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같은 여군이었던 동기마저 자신을 외면하는 상황이었죠. 물은 계속해서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지아의 목 아래까지 올라왔어요. 지아는 고개를 위로 젖히며 간신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지아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윤태식 할아버지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707부대 창설교관이었던 할아버지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 순간 지아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어떤 시련이 와도 끝까지 버티는 진짜 군인이었죠.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아가 이를 악물며 속삭였습니다. 물이 턱까지 차올라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어요. 밖에서는 최상병이 점점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지아가 이렇게까지 버틸 줄 몰랐거든요. 원래 계획은 겁을 주는 정도였는데 상황이 너무 심각해진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네. 보통 여자들은 진작 울면서 나왔을 텐데. 최상병이 당황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김중사는 여전히 냉정했어요. 끝까지 가보자. 진짜 군인인지 확인해야지. 그때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부대 정문 쪽에서 소리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폭풍우 소리에 묻혀서 정확히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하실 안의 지하는 이제 거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물이 입 아래까지 차올랐고 체력도 거의 바닥났어요. 하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버텨라. 조금만 더 버텨라. 지아가 자신에게 말하며 마지막 힘을 끌어모았습니다. 지하실 안의 물은 이제 지아의 어깨를 완전히 넘어 목 부분까지 차올랐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최대한 뒤로 젖히며 간신히 코와 입을 물 위로 내밀고 있었어요.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턱을 스치며 올라왔다가 내려갔다를 반복했어요. 지아의 온몸이 얼음처럼 차가워져 있었고 손목에 묶인 밧줄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추워. 너무 추워. 지아의 이가 달달 떨렸습니다.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의식도 흐릿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리며 자신을 다독였죠. 할아버지, 저는 아직 살아있어요. 아직 할아버지께, 가족한테 아무것도 못 보여줬는데. 지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물이 입술을 스치며 말하는 것도 어려워졌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최상병이 점점 더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해졌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히 겁을 주려고 했는데 이제는 정말로 위험한 지경에 이른 것 같았어요. 야, 이제 그만하는 게 어떨까? 진짜 큰일 날 것 같은데. 최상병이 김중사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중사는 여전히 냉정했어요. 오히려 더욱 차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와서 무서워? 이미 시작한 일인데 끝까지 가야지. 김중사의 말에 최상병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처음 계획을 세운 것은 김중사였거든요. 최상병은 그저 실행했을 뿐이었어요. 박하사는 멀찍이 서서 불안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지아가 걱정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지아가 사라지면 자신이 유일한 여군이 될 텐데 그러면 더 이상 비교당하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자신의 마음이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 여자가 너무 튀려고 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나까지 피해보게 만들었으니까. 박하사가 속으로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지아를 직접 도우려고 나서지 않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덜어내려고 했어요. 그때 다른 병사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하사가 촬영한 영상이 몰래 퍼지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야, 이거 봐. 진짜 물에 갇혀 있어. 이건 훈련이 아니라 범죄 아냐? 밧줄까지 묶여 있잖아. 이건 계획적이었다고. 병사들의 속삭임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징벌이라고 생각했던 병사들도 이제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하사는 계속해서 상황을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김중사와 최상병의 대화, 박하사의 모습, 그리고 다른 병사들의 반응까지 모든 것을 기록했어요. 이건 반드시 남겨야 해. 진실이 묻히면 안 돼. 이하사가 결심에 찬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평소 말이 없고 소극적이었지만 이번만은 달랐어요. 정의감이 그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지하실 안에서는 지하의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물이 이제 턱까지 차올랐고 조금만 더 차오르면 완전히 잠길 상황이었어요. 지아는 간신히 코끝을 물 위로 내밀며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손목의 밧줄 때문에 위로 올라갈 수도 없었고 몸부림칠수록 더 깊이 가라앉는 것 같았어요. 이대로 죽을 순 없어.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지아가 가까스로 중얼거렸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고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진짜 군인은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할아버지 윤태식이 어렸을 때 해주셨던 말이었어요. 707부대 창설교관으로서 수많은 시련을 겪으며 쌓은 철학이었죠. 그 순간 멀리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부대 정문에서 고함을 치는 소리였어요. 폭풍우 소리에 섞여서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히 누군가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지아야, 버텨라. 그 목소리는 지아에게도 들렸습니다. 낯익은 목소리였어요. 설마 하는 마음에 귀를 기울였는데 분명히 할아버지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지아의 눈에 희미한 빛이 돌았습니다. 환청일 수도 있었지만 그 목소리가 지아에게 마지막 힘을 주었어요. 밖에서 병사들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최상병과 김중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누군가 부대에 찾아온 것 같았거든요. 뭐야? 누가 온 거야? 최상병이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김중사도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외부인이 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때 한 병사가 뛰어와서 보고했습니다. 중사님, 정문에 어떤 할아버지가 와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자기 손녀를 찾는다고. 그 말에 김중사와 최상병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지아의 가족이 찾아온 것이었어요. 이것은 예상하지 못한 변수였습니다. 지하실 안에서 지아는 그 소리를 듣고 마지막 힘을 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오셨구나. 저는 여기 있어요. 지아가 가까스로 소리쳤습니다. 물이 입을 스치며 말하기 어려웠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외쳤어요. 밖에서는 상황이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부대장까지 나와서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고 있었고 병사들 사이에서는 이하사의 영상이 계속 퍼지고 있었어요. 이건 진짜야. 물에 갇혀 죽게 만든 거야. 이건 훈련이 아니라 범죄다. 병사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지아는 물속에서 마지막 힘으로 속삭였습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와주셨으니까 조금만 더 버텨야 해. 지아의 눈빛이 간절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대 정문 앞에서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78살의 윤태식이 폭우 속에서 낡은 군번줄을 목에 걸고 서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한때 707부대 창설교관이었던 시절의 위엄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707 창설교관 윤태식이다. 내 손녀가 여기 있다. 당장 문 열어라. 태식의 굵은 목소리가 폭풍우를 뚫고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군에서 쌓은 권위와 절박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부대장이 급히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민원인 정도로 생각했지만 707 창설교관이라는 말에 표정이 굳어졌어요. 707 부대의 전설적인 인물이었거든요. 태식 교관님, 이렇게 늦은 시간에 무슨 일로? 부대장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내 손녀 윤지아가 여기서 무슨 일을 당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당장 만나게 해달라. 태식의 말에 부대장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여군 하사 윤지아라면 알고 있는 병사였거든요. 하지만 이런 시간에 무슨 일이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멀리서 뛰어온 병사가 부대장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부대장님, 큰일 났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이상한 영상이 돌고 있어요. 부대장이 휴대폰을 받아 화면을 보는 순간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화면에는 지하실에 갇힌 지아의 모습과 김중사, 최상병의 대화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한편 지하실 근처에서는 상황이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이하사가 촬영한 영상이 병사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었거든요. 진짜야. 저기 봐. 물이 목까지 차 있어. 이건 완전 살인 시도잖아. 밧줄까지 묶여 있어. 이건 계획적이었다고. 병사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수군거렸지만 이제는 공공연하게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어요. 최상병은 점점 초조해지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거든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야, 이제 진짜 그만해야 할 것 같은데. 최상병이 김중사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김중사는 여전히 완고했어요. 지금 와서 그만둘 수 있나? 이미 벌인 일인데 끝까지 가야지. 김중사의 말에는 절망적인 고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했거든요. 박하사는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의 시선이 자신에게도 향하는 것을 느꼈어요. 자신도 이 일에 방관자로 참여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나도 피해자야. 어쩔 수 없었던 거야. 박하사가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병사들의 눈빛은 냉정했습니다.
같은 여군으로서 지아를 도와주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이 역력했어요. 그때 부대장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태식을 따라온 것이었어요. 부대장의 얼굴에는 경악이 서려 있었습니다. 당장 지하실 문을 열어라. 지금 즉시. 부대장이 큰 소리로 명령했습니다. 그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을 느낀 병사들이 급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최상병과 김중사는 당황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것이었어요. 부대장님, 이건 그냥 훈육 차원에서. 김중사가 변명하려고 했지만 부대장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닥쳐. 지금 상황이 뭔지 모르겠나? 부대장이 화를 내며 지하실로 향했습니다. 태식도 그 뒤를 따랐어요. 오랜 군 생활로 단련된 체력으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지하실 철문 앞에 도착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것은 물소리와 지아의 가냘픈 숨소리뿐이었어요. 지아야, 할아버지다. 버텨라. 태식이 철문에 대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목소리는 지하실 안까지 선명하게 들렸어요. 지아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로 할아버지가 와주셨구나 하는 생각에 마지막 남은 힘을 끌어모았어요. 할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지아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물이 이미 턱까지 차올라서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태식은 그 목소리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손녀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당장 문 열어라. 열쇠가 어디 있나? 태식이 주변 병사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병사들은 서둘러 열쇠를 찾기 시작했어요. 최상병은 이제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간 것을 깨달았거든요. 이건 사고였습니다. 원래 이럴 생각은 아니었어요. 최상병이 떠듬거리며 변명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하사의 영상이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부대장이 직접 도끼를 들고 철문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응급 상황이라고 판단했어요. 쾅! 쾅! 철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드디어 문이 열리자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어요. 태식이 가장 먼저 지하실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은 이미 어깨까지 차 있었고 지아는 간신히 고개를 물 위로 내밀고 있었어요. 지아야. 태식이 손녀에게 달려갔습니다. 지아의 손목에 묶인 밧줄을 보고 더욱 분노했어요. 이런 짐승 같은 놈들이. 태식이 이를 악물며 밧줄을 풀어주었습니다. 지아는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겨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할아버지, 저는 끝까지 버텼어요. 굴복하지 않았어요. 지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식은 그런 손녀를 꼭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어요. 잘했다, 내 손녀. 정말 잘했다. 지하실 밖에서는 병사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모두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지하실에서 구조된 지아는 태식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온몸이 얼음처럼 차갑고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자부심이 그 눈빛에 담겨 있었습니다. 지아야, 괜찮냐? 많이 아프냐? 태식이 손녀의 젖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느다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할아버지, 저는 끝까지 버텼어요.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태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진짜 군인의 정신을 보여준 손녀가 자랑스러웠거든요. 지하실 밖에서는 모든 병사들이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하사가 촬영한 영상이 계속 퍼지고 있었고 진실이 모두에게 알려지고 있었어요.
최상병은 벽에 기대서서 절망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모든 것이 영상에 담겨 있었으니까요. 이건 사고였습니다. 정말로 이럴 생각은 아니었어요. 최상병이 떠듬거리며 말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밧줄까지 준비해 둔 것이 우연일 리 없었거든요. 부대장이 최상병과 김중사 앞에 서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한 거냐? 이건 훈육이 아니라 살인 시도다. 부대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자신의 부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김중사는 여전히 뻔뻔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을 변호하려고 했어요. 부대장님, 이건 군기를 위한 특별 훈련이었습니다. 여군들이 너무 나태해져서. 그런데 그때 태식이 지하실에서 나와 김중사 앞에 섰습니다. 78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위압감은 대단했어요. 군기, 내가 배운 건 폭력뿐이다. 태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707부대 창설교관으로서의 권위가 그대로 살아있었어요. 진짜 군인은 약한 자를 보호하는 사람이다. 약한 자를 괴롭히는 건 군인이 아니라 깡패짓이야. 태식의 말에 주변 병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이었거든요. 최상병은 태식 앞에서 완전히 위축되었습니다. 전설적인 창설교관 앞에서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비겁했는지 깨달았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상병이 무릎을 꿇으며 사죄했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사과는 내게 할 게 아니다. 내 손녀에게 해라. 그리고 내 발로 헌병대에 걸어가라. 아니면 내가 끌고 간다. 태식의 단호한 말에 최상병은 더욱 떨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 이하사가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저기요. 이 모든 과정을 녹화했습니다. 이하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소 소극적이었던 그였지만 정의감이 그를 용감하게 만들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담겨 있어요. 김중사님과 최상병님의 대화도 모두요. 이하사가 휴대폰 화면을 틀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화면에는 생생한 증거들이 담겨 있었어요. 김중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되었거든요. 모든 것이 명백한 증거로 남아 있었으니까요. 부대장은 이하사의 휴대폰을 받아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계획적인 범죄잖아. 어떻게 이런 일이. 부대장이 경악하며 말했습니다. 단순한 훈육이 아니라 의도적인 괴롭힘이었다는 것이 명확했어요. 박하사는 구석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이 일에 방관자로 참여했다는 것이 드러날까봐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태식의 날카로운 시선이 박하사에게 향했습니다. 너도 같은 여군이면서 동료를 외면했구나. 태식의 말에 박하사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몰려왔어요.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박하사가 변명하려고 했지만 태식은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동료가 위험에 처했는데도? 태식의 질책에 박하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의 비겁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편 병사들 사이에서는 이하사를 향한 존경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하사가 정말 용감했네. 저런 상황에서 녹화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어. 병사들의 칭찬에 이하사는 부끄러워했지만 동시에 뿌듯함을 느꼈어요. 정의로운 일을 했다는 자부심이 들었거든요. 태식은 지하를 부축하며
의무실로 향했습니다. 지아는 여전히 춥고 아팠지만 할아버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전함을 느꼈어요. 할아버지, 저 정말 끝까지 버텼죠? 지아가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식은 손녀를 꼭 안아주며 대답했어요. 그래, 정말 잘했다. 너는 이제 피해자가 아니라 변화를 만든 증인이다. 태식의 말에 지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련이었지만 그것을 통해 더 강해졌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부대장은 즉시 헌병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 사건은 반드시 법적으로 처리되어야 했어요. 김중사와 최상병은 즉시 구금하라. 군법회의에 넘길 준비를 해라. 부대장의 명령에 헌병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상병과 김중사는 결국 수갑을 차고 끌려갔어요. 폭풍우는 점점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부대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의무실 침대에서 지아가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는 맑은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며칠간 계속되었던 장마가 드디어 끝난 것이었습니다. 지아의 곁에는 태식이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손녀를 지켜본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서려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 괜찮아요. 지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정신만큼은 더욱 또렷해져 있었어요. 저, 살아있네요. 버텼어요. 지아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와 자부심의 눈물이었어요. 태식은 손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잘했다. 너는 진짜 군인이 되었다. 태식의 말에 지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무엇보다 기뻤거든요. 내가 보여준 용기와 의지는 모든 병사들에게 큰 교훈이 되었어. 너는 이제 피해자가 아니라 변화를 만든 증인이다. 태식의 말처럼 부대는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하사가 촬영한 영상은 부대 전체에 퍼져 있었고 모든 병사들이 이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최상병과 김중사는 군법회의에 넘겨져 있었습니다. 이하사의 영상과 여러 증언들로 인해 그들의 죄상이 명확히 드러났거든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가혹행위와 살인 시도 혐의가 인정됩니다. 군법회의에서 판사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최상병은 징역 3년, 김중사는 징역 5년이 선고되었어요. 군에서의 모든 경력도 박탈당했습니다. 박하사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직접적으로 가해하지는 않았지만 동료를 외면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어요. 그녀는 강등 처분을 받았고 부대 내에서는 배신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박하사가 지아에게 찾아와 사죄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후회하는 모습이었어요. 내가 너무 비겁했어. 질투심 때문에 옳지 못한 선택을 했어. 박하사의 사과에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하기는 어려웠지만 그녀의 후회가 진심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어요. 우리 모두 교훈을 얻었어요. 이제는 서로 돕는 동료가 되어봐요. 지아의 말에 박하사는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아의 너그러운 마음에 감동받았거든요. 한편 이하사는 부대 내에서 영웅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정의를 위해 용기를 낸 그의 행동이 모든 병사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이하사가 없었으면 진실이 묻힐 뻔했어. 정말 대단한 용기였어. 평소에 조용했는데 정말 멋있었어. 동료들의 칭찬에 이하사는 부끄러워했지만 동시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옳은 일을 했다는 자부심이 들었거든요. 부대장은 전체 병사들을 모아놓고 훈시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모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동료애가 무엇인지 깨달았죠. 부대장의 말에 병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번 사건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병사들을 동등하게 대우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의 괴롭힘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부대장의 선언에 지아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겪은 시련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지아는 완전히 회복해서 훈련에 복귀했습니다. 다른 병사들의 시선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지아 하사, 정말 대단했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진짜 군인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동료들의 진심 어린 격려에 지아는 감동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모든 병사들이 자신을 동료로 인정해주고 있었거든요. 훈련장에서 지아는 더욱 당당해 보였습니다. 시련을 극복하면서 내적으로 더 강해진 것이었어요. 여자가 군인일 수 없다고? 이제 내가 그 답을 보여주겠다. 지아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던 진정한 군인의 모습을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불타올랐어요. 그날 저녁 태식은 손녀와 함께 부대 근처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장마가 끝난 하늘에는 아름다운 무지개가 걸려 있었어요. 할아버지, 무지개가 너무 예뻐요. 지아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희망의 징조가 나타난 것 같았어요. 그래, 폭풍이 지나가면 항상 무지개가 뜨는 법이다. 태식이 손녀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진정한 군인이 되었어. 707부대 창설교관의 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거라. 할아버지의 격려에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했어요. 부대로 돌아가는 길에 지아는 동료들과 마주쳤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지아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지아 하사, 같이 저녁 먹어요. 내일 훈련도 함께 해요. 우리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동료들의 진심 어린 배려에 지아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한 팀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지아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무지개를 봤다. 할아버지 말씀대로 폭풍이 지나가니 무지개가 떴다. 나도 이제 진정한 군인이 되었다.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군대를 만들어가겠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 창밖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아의 앞날을 축복하는 것처럼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어요. 지아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걸어갈 길이 바른 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길에서 절대 굴복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지아의 굳은 의지는 역경 앞에서도 자신을 지키는 힘을, 윤태식 할아버지는 진정한 어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하사의 용기 있는 증언은 정의의 소중함을 일깨워주죠. 인생의 폭풍우가 지나면 반드시 무지개가 뜬다는 희망의 메시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